예, 안녕하십니까.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2012 선택 2012. 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어느덧 이 가을인가 했는데 아주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의상을 조금 이렇게 골덴 하나 입었습니다. 예, 엄마들이 불렀던 고르덴. 고르덴. 근데 사실은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발음입니까? 영어로 코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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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틴인데 엄마들은 우리 옛날 엄마들은 네. 저희 어머니 때는 일단 네. 일본식이라 고르덴. 요거는 이제 칼라가 아니라 가라. 가라. 예. 가라.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헛소리 하는 이유는 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주 잘 지내셨구만. 예, 우리 이 국장님 뭐 우리 그때 1980년 초반 세대. 예.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 당시 암울했죠. 그때 예, 나왔던 가수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감성적으로 와닿습니다. 와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예. 와닿습니다. 그날을 어제 같은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고 네. 어제 뭐 이 국장님도 어디 한잔 하셨죠? 뭐 떼놓고 이야기하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기 친구 되잖아요. 제가 뭐 안철수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거. 자, 이게 바로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예. 제가 지금 상태가 작취미성, 취생몽사 한자 썼습니다. 예. 작취. 어제 먹은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취생몽사, 예. 취해서 꿈꾸다가 꿈속에서 죽는구나. 예전에 조조가 한 말이에요. 꿈속에 살다 꿈속에 죽는구나. 그럴 때 또 번뜩번뜩한 어떤 기지와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현안 날카로운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한국 대선을 갖다 이제 불과 47일 한 50일 채 안 남았죠. 예. 그 대선 전국이 마치 취생몽사, 꿈속 술이 취해서 꿈을 꾸는 듯하고 또 꿈속에서 자칫하면 이루어질 수도 아니면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아주 정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국민 마음으로 파고드느냐. 네. 뭐 이제 거기에 이 결과가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 대선 전국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 선택 2012 이 주제에 다룬 지도 네 번째나 되니까 한번 네. 중간 점검을 해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일화의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단순 단일화가 아니고 거기다가 그 어떤 아주 큰 과제, 네. 정치 개혁이라는 큰 과제 또는 큰 이슈를 연계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그쪽으로 빨려드는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네. 상대 프레임에 말려들면 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죠. 어쨌든 그 프레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한 두 후보가 아주 주도해서 가고 있고 네. 이 연계한 이슈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새누리당 박 후보 캠프 쪽은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분리해서 보죠. 우선 분리해서 한번 보죠. 분리해서 보는 게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 문제인데 그건 사실은 지난 9월 19일입니다. 지난 주 9월 19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이 바뀐다. 네. 이번 정치 개혁, 정치 쇄신을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지난해 9월달, 9월 초부터 불었던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의 그 근본적 배경은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크게 달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뭔가 새로운 기존의 정치,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확연한 변화를 갖다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기대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거기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고 또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거는 즉 문재인이나 안철수 민주통합당이 내거는 게 명분이 딱 하나입니다. 그럼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새누리당 박근혜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수단이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인데 그 정권 교체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또 보편적인 선택 사항도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론조사를 정권 해봐도 교체가 그게 국민의 뜻입니까? 물론 여론조사 절반 낼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후보 단일화가
크게 성공한 후보 단일화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네. 97년 이른바 DJP 후보 단일화가 있었고 네. 2002년 정몽준 노무현의 후보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97년 이른바 DJP 단일화 때는 이 72노 정객이 물론 한 사람은 그때 사수에 김대중 후보는 사수에 도전하고 있었고 네. 네. 김종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지율 한 5% 미만에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그 결정적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사수 뭐 죽어도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고 김종필 후보 입장에서는 그 김대중 후보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많이 좀 뺏어와서 네. 분점해야 되겠다 네. 이 목적인데 그래도 이 두 분이 내건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어요. 뭐냐? 김종필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5.16 이후의 산업화 근대화 세력 또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 세력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세력이 손을 잡았다. 드디어 드디어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 했다. 특히 네. 내각 책임제를 갖다 고리로 그분 그때 내각 책임제를 개헌하겠다 그랬죠. 그렇거든요. 예. 내각 책임제를 고리로 해서 드디어 우리가 임기 중에 내각제를 실현함으로써 망국적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 네. 명분이 좋았어요. 또 2002년 그 명분이 좋았는데 물론 뭐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만 네. 2002년 정몽준과 그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를 보면 사실 그게 뭐 현재 안철수 문재인의 그 단일화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전 바꿔야 된다. 네. 네. 일단 합쳐야 된다. 네. 왜? 이회창을 꺾기 위해서 지금은 박근혜를 꺾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때는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 10년 전입니다만은 노무현 정몽준은 이회창과 확연한 어떤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회창은 아무래도 안정적 보수 수구 지난 50년 동안 물론 뭐 5년 김대중 정권 5년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반세기 가량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 계층입니다.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은 김대중이었지만은 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던 보수를 대변하는 이회창이었고 그렇죠. 노무현은 그야말로 진짜 뭐 무슨 존재감도 없었던 분이 갑자기 뛰어 올라왔던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 여성으로 치면 아주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그렇죠.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노데렐라입니다. 예, 노데렐라. 그리고 정몽준은 그 당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1승만 해도 참 소원이었겠다. 네. 더 이상 원이었겠다. 네, 네. 이런 분위기에서 파죽 추세로 세계 강호 이탈리아 꺾고 스페인 꺾고 줄줄이 꺾고 드디어는 포르투갈 그때 피고 나왔던 네, 네. 포르투갈 꺾고 4강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자신감 또 그 당시 그거 다 일구원의 어떤 뭐 혼자 일군 건 아니었습니다만 축구협회 네, 회장이었던 네, 네. 정몽준에 대한 기대, 변화 이런 게 있는 그래서 정몽준이나 노무현은 변화라는 그런 시대적 화두를 갖다 찾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다면 변화와 미래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 당시는 변화, 그렇죠. 4강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미래를 또 보여준 그렇죠.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와 미래. 미래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참여 전국적으로 700만이 모여서 대한민국 불렀을 때 네. 그때 우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이다. 네. 붉은 악마다. 네. 이런 어떤 자긍심,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사실은 정권 후보 단일화를 갖다 하라는 압박이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은 뭡니까? 지금 설명해 뭡니까? 주십시오. 예, 예. 지금 그래도 안 후보는 정치 개혁이 우선이다라는 일단 명분을 먼저 내거니까 좋아요. 그나마 안 후보는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 명분에서는. 근데 문 후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단일화하자. 왜 단일화하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왜 정권 교체?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얘기 못해요? 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그거는 보편적인 가치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표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들의 말하- 목표이지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 싸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밀리고 있다. 안철수한테 밀리고 있다. 무조건 단일화 이거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예, 말고.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의 어떤 그런 정치 개혁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선 뭐가 우선이냐 논쟁 벌이다가 그냥 이제 주도권은 안 후보가 쥐고 있으니까 안 후보 안 그렇죠. 한다 그러면 그만이니까 안 해보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았다 뭐 정치 개혁하자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이 진정성이 있고 또 얼마나 해낼지 뭐 이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안 후보의 지금 이제 단일화의 사실상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개혁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 일전에 내놓은 그 정치 개혁안 가지고 안 후보가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체성이 없다. 그리고 현실성을 도외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적인 비판은 당연히 받을 만합니다. 그 아마추어적인 걸 받을 만한데 다만 그러나 국민들의 뜻이 이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이거를 좀 싹 좀 바꾸자. 정말 그렇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꾸자라는 그 여방만은 그 안에 담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는 어쨌든 높이 평가해야 돼요. 높이 평가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 대선 전국을 상당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단일화 또 단일화지만 그 단일화를 정치 개혁을 단일화를 고리로 한 정치 개혁이 아주 이 전국 이슈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후보 단일화 연결해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계속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수세적 입장이고 방어를 하고 그렇죠. 공연히 비판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다가 보면 이제 뒷덜미 잡히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죠 국장님 보다 좀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물론 뭐 우리가 안철수의 뭐 속마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안철수가 과연 그 안철수는 정권 교체를 갖다가 더 중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정치 쇄신, 정치 개혁, 정치 혁명을 더 우선시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라고 보고 일단은 후자라고 보고 그게 뭐 의도됐든 안 됐든 일단 후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정권 교체는 자연히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이 지금 특히 문재인 후보가 번지수를 좀 잘못 찍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난 10월 30일 그저께죠. 그저께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터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제 문재인 후보도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후보 본인이 여태까지 뭐 본부장들이 이야기하다 복직 본인 입으로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하니까 얘기했죠.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마침 보고 그 전날 또 안철수 후보는 그 공평동체 캠프 사무실에서 이제 참모들 회의하면서 후보 단일화 얘기하니까 내가 후보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꼭 하겠다 하는 얘기도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특히 문재인 후보가 번수를 잘못 찍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 터놓고 얘기합시다. 얘기해놓고 마침 그 전날은 이목희 전략본부장 그리고 그날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는 날 그날은 우상호 공보단장이 두 가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뭐냐니까 이목희 전략본부장이 후보 단일화의 4대 원칙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민주통합당의 대원칙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무조건 후보 단일화는 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이죠. 두 번째 가치연대 정책을 통한 가치연대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가치연대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안철수 측에서. 세 번째 대중적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이 경선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중적 방법이라고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제 사항이 뭐냐니까 어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그 후보는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된답니다. 저도 제가 중간에 한 제가 말씀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치연합 이야기 한 가지만 보편적인 상식으로 올 때 그거는 그럴 듯하다 싶은데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민주당 이야기예요. 민주당 이야기 욕심이에요. 바로 그게 기득권이에요. 안철수가 부수자는 기득권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이해찬이가 한 얘기가 입당해야 된다. 무소속 대통령 안 된다. 무소속 후보 못 이긴다. 그러면 안철수가 입당해라. 그러면 내가 기득권 내려놓겠다. 문재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초까지. 그래도 이제 안철수가 껐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후보 단일화 하자. 하되 네가 혹시 이기면은 그때 민주당 적을 달아라.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왜가 안철수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왜 꼭 단일화를 해야 되고 왜 꼭 경선으로 해야 되고 왜 꼭 당적 특히 그것도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국민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저는 그래요.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 사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인다는 건 아마추어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 안철수가 하는 얘기 요점은 그거예요. 만약 국회의원 300명이 정말 일을 잘했으면 300명, 400명, 500명도 괜찮다. 예. 지금같이 할 바에는 100명, 50명으로 줄여라. 그런 취지라면 오케이. 그런 그다음에 취지라면 중앙당이라는 게 당이라는 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근대화된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국민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오케이. 우리가 왜 국고보조금 못 주느냐. 그런데 지금같이 몇몇 뭐 민주통합당 예를 들죠. 오늘 민주통합당 제가 이제 좀 열이 받았어요. 예. 이해찬, 친노 패권주의자들,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 패권주의자들, 박지원을 비롯한 지역 분할 패권주의자들, 지역 분할 패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몇몇 그 보스들이 자리 잡고 앉아갖고 문재인도 13차례 걸쳐갖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하는 얘기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도당, 그걸 도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분이 뭐 아시잖아요. 크리크라고 CRAQE, 크리크. 도당. 도당. 괴뢰 도당 할 때 도당이라고.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제 북에서 사실 많이 쓰긴 한 말이죠. 아 우리가 사실 원래 북한한테 괴뢰 도당 할 때 북한한테 바로 이게 도당입니다. 양쪽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예, 이게 그 사실- 동북 용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정치학 용어인데요. 크리크. 예, 예. 한번 찾아보세요. CRAQU인데 예. 크리크라는 게 이른바 근대화된 현대 정당 되기 전에 몇몇 보스들이 이른바 모여서 흔드는 이른바 저 도둑놈 집단 같은 걸 도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도당 수준의 정당을 갖고 국민들하고 혈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걸 깨부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깨부수란 얘기인데 다만 방금 너는 약간 어설펐던 어설퍼도 점은 있지만 있지만은 그 취지만은 좋았다. 그 이야기. 그 방향과 지향점은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런 안철수한테 그러면 너 들어와서 네가 혹시 이기면은 너 들어와서 그건 여태까지 민주통합당에서 지금까지 손학규 불쏘시개를 썼죠. 용도 폐기했죠. 민주당 기득권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자기들은 얘기죠. 자기들이 주도해 그렇죠. 자기들이 주도해서 안철수 불쏘시개를 쓰고 안철수 시켜서 바지 사장 만들어 갖고 그렇죠. 바지 사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지 사장 만들고 자기들은 여전히 뒤에서 지분 내 20%, 네 20%, 네 20% 5명이서 5집단이 뭐 이미 시민 사회 단체 아까 50, 20 이번 총선 공천도 결국 지분으로 다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눠 먹고. 국회의원들을 다 나눠 먹었어요. 오죽 하면 그 당시 박영선 의원, 예. 지금 법사위원장 예. 욕하고 나왔잖아요. 자기 예. 그 공천 심사위원 하다 말고 쌍욕을 하고 나왔잖아요. 박영선 누가 봐도 의원. 경제민주화 할 만한 아주 그 신망받는 인물 이런 인물들 비례대표에서 탈락하고 다 탈락시켰죠. 전부 지분 나눠 먹겠죠. 그다음에 보면 뭡니까 검찰에서도 꽤 괜찮은 뭐 그 박만 씨던가요? 그 뭐 꽤 괜찮은 그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쳐버리면서 결국 자기 식구들 챙긴 거 아니에요? 식구들끼리 다 나눠 먹었습니다. 자 예. 그런 걸 갖다가 안철수가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그런 정당한테 돈 주는 거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 안철수의 말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정당으로 안철수 보러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하자? 이게 어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방향은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판받는 이해찬 대표. 네. 그다음에 지역 어떤 분할 패권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일단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하면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네. 뭐 그 안에 뭐 계파 정치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네. 부분들을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일단 뭐 그런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기득권 정당, 지역 정당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저는요. 네.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열흘을 삶은 네. 보리 그저 이삭이라고 그러나요? 열흘을 물에 푹 보리를 삶습니다. 예. 거기서 싹이 날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미 노쇠해버린 정당인데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나올 있느냐? 수가 없죠. 뭔가 근본적으로 구조를 완전히 바꾸든지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되겠느냐?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뭐 보니까 이제 김한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애둘러서 보면 예. 이제 이해찬 또 박지원 두 대표 원내대표의 퇴진을 네. 요구하는데 저는 퇴진 갖고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정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 민주화 세력 집권해서 뭐 김대중 또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유지와 그분들이 꿈꾸었던 바를 갖다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정계 은퇴하면 됩니다. 두 분이 상징적으로 그 정도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즘 뭐 하방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보면 선거 때 그건 기자들 눈에서 좀 살짝 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저 이해찬 씨는 세종시에 가서 뭐 하겠다. 요즘 인터넷도 있고 저기 다 있는데 뭐 어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뭐 저 박지원 씨는 뭐 호남 가서 하겠다. 어차피 11월 23일이면 국회 끝나요. 정기국회 끝나니 그 다음부터 다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되는 거고, 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또 이해찬 씨 같은 경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 가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거 새로울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미디어 구조면 적당한 말로 하고 적당한 제스처하면 그게 전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 본뜻이 도달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또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이렇게 막아놓고는 이른바 미봉이라 그러죠. 미봉 또는 있죠. 봉합만 적당히 해놓고는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미디어 환경 세상에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한테 다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적당한 이 수법으로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성만이 있을 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데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치 쇄신 자체 구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정당과 손을 잡는 순간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정신의 배신자가 됩니다.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바람에서 방점은 바람과 현상에 있는 것이지 안철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바람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안철수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변화의 바람에 마침 그때 옆에 안철수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그런 여망들이 안철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가 여전히 보면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당장 지금 대통령 그건 과거 안철수가 질타해온 그런 기성정치인 구태의하는 정치인들의 권력 탐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바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도사 같고 메시아 같고 자기 희생할 것 같고 왜 안철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게 뭡니까? 자기가 줬던 거 물론 그거 갖고 나중에 말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베풀고 나누고 뭐 보면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 또 뭐 청춘 콘서트 나눔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것이고 그것은 뭐냐니까 탐욕스럽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렇죠. 만약에 여전히 나 또한 옛날에 그 구태의하는 정치인들 마냥 대통령 병에 걸려서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민주통합당이랑 아까 말씀드린 개혁이 뭐 된다면 뭐건 상관없어요. 민주통합당이 진짜 환골 탈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싹 변신했다면 그거야 어떻습니까? 손 잡아도 그건 잡고 거기 다니라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일시적 득표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랑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의 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철수는 스스로 소금의 짠맛을 버리고 스스로 안철수 현상의 핵심인 안철수 정신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도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뭐 설사 안철수가 이번에 뭐 자기가 뭐 안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지난번 언제죠? 그때 그 홍성 같은 게 뭐 8월 30일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저 충남 홍성 마을에 가서 그때 어느 그 여성 지도자가 왜 대통령이 되시려 하나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훌륭한 말이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끝까지 다른 정당한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안철수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자기의 출마의 대명분을 갖다가 지킬 수 있다면은 안철수도 결국은 어떤 그런 진정성, 그다음에 실행력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눈에 지금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과연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거라면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기존의 삼김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정치에 어떤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솔직히 말해갖고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래 봐야 어쨌든 박정희 시대의 유산 아닙니까? 과거 유산이에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삼김 시대의 정치입니다. 예. 노무현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고 여전히 보면 삼김 시대의 틀 속에서 예. 벗어나지 못하고 좀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렇죠.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아직은 아리까리하고요. 그렇죠. 네, 네. 1961년 우리나라 5.16 이른바 쿠데타, 5.16 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를 갖다가 50년 동안 지배해왔던 삼김 정치,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보수 정치. 보수 사- 정치. 왜 그 전에는 사실 정당다운 정당이 어떻게 없잖아요. 보면 마지막 남은 보수 정치 그렇죠. 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거를- 보스입니다. 이 네, 보스. 그걸 뭐- 박 대표가 얼마나 또 새롭게 하느냐 이것도 관건일 텐데 말이죠. 관건인데. 그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에 관전 하나죠. 포인트고 예. 여기서 안철수가 과연 기존의 삼김 5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보수 정치 어떤 그와 같은 도당적 성격의 그런 약간 왜곡된 네, 네. 그런 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느냐 마느냐는 지난 8월 30일 충남 홍성에서 본인이 했던 제가 대통령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갖다가 진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는 그 정신을 지킨다면 저는 안철수는 우리 새로운 정치사의 새로운 인물로 개척자가 될 안철수가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래에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의 첫 화두를 내던졌던 그 세 가지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는 당론에 의하지 않는 네. 협력의 정치, 협치자고 예, 정치, 협치죠. 협력의 그다음에 정치. 또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하자. 직접 민주주의. 셋째는 기득권을 다 특권 내려놓자. 특권을 다 내려놓자. 당론에 따른 건 결국은 이 정당 이기주의고 보수 정당 기득권주의죠. 그렇죠. 정당 기득권주의. 국민 기득권이 아닙니다. 정당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당의 몇몇 보수들이 네, 그다음에 좌주자를 내려놔라. 직접 민주주의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SNS. 정치인들 정당 기득권 내려놓아라. 국민의 뜻을 정말 제대로 반영하라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건 바로 같은 당연히.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건 우리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방향이죠. 같습니다. 정말 예. 제대로 방향을 짚었어요. 과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실행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인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이 정당보다는 지금 SNS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됐죠. 전 국민의 의사를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미디어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SNS. 예. 당장 우리도 위키트리도 어떻게 보면 SNS 고. 이 정당 구조를 차제에 한번 진일보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그렇죠. 것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큰 화두를 하나 던져줬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그 석학들의 그 학술지죠. Foreign Affairs 2010년입니다. 재작년 2010년 12월로 이렇게 이런 제목이 이거죠. 네. 향후 30년 내에 없어질 것들. 예. 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들이죠. 거기 보면 뭐 영국의 왕실, 뭐 소아마비 네. 쭉 나오면서 1번으로 꼽은 게 정당이에요. 이미 Foreign Affairs 세계적인 정치학자, 외교학자들이 보기에도 이전 SNS 발달로 인해서 이른바 정당이라는 과거 이제 보면 그런 통신망이 없고 옛날 보면 시골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전화 걸 때, 이 자석식으로 걸 때 이럴 때 어떤 그 중간에 의견 수렴지로서의 정당들, 그것의 최종 결집지로서의 중앙당 그렇죠.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 지금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바뀌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방법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기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논의를 해서 국정을 하는. 그러나 지금 수많은 국민들 의견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SNS를 해서. 1초만 받아요. 예,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당 구조도 뭔가 새롭게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우리 변화의 물결, 어떻게 보면은 혁명의 물결, 그렇죠. 이 정보 혁명, 미디어 혁명의 물결이 우리 정치에 직접적인 이제 앞으로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야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한 얘기죠. 요것을 하여튼 새로운 우리 어떤 정치와 미니 수렴의 어떤 우리 그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거는 누가 집권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그걸 기존 정당의 프레임이나 기존 정당 기득권적인 시각에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기로 들면
그건 진화가 없고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고 국민들이 그거는 또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 돌릴 겁니다. 국민들이. 누가 그걸 먼저 해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닌가. 그렇죠. 일단 화두로는 안 후보가 먼저 던졌습니다. 안 후보가 화두는 정확히 잡았어요. 네, 던졌는데 과연 실행력이 있느냐. 먼저 이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말이죠. 참 이럴 때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빨리 받아가지고 하자 정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알아요. 그걸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요. 그냥 미세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변화를 바란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변화가 아니라 아예 판때기를 갈아엎는 다 갈아엎으라는 이야기. 갈아엎는 혁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있다면 정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냥 그렇죠. 확 갈아엎고 판을 나오겠는데 갈아엎어야 말이죠. 되는데 판을 갈아엎자 그러는데 지금 분칠 좀 하고 말이지 네. 이 헤어스타일 좀 바꿨다고 이건 변화 그러고 아닙니다. 미세한 이야기 가지고 잘못됐다고 짚고 그거는 미세한 부분이죠. 그 보면 예. 그 오죽 답답했으면 그 안철수가 그랬죠. 아니 제가 저 국회의원 수 200명 줄이자고 얘기한 예를 든 겁니다. 100명 줄이자 예를 든 건데 예. 그런 지연 말단적인 얘기 갖고 참 그러시면 안 되죠. 얘기했는데 저는 참 바로 그겁니다. 요즘 기존에 보면은 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할 거 없이 말꼬리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것도 마치 말꼬리 얘기하니까 최근에 뭐 그 보면은 뭡니까 지난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안철수 에잇 그래갖고 8시까지 투표 시간 늦추자. 예. 또 민주통합당에서 9시까지 연장하자. 예. 이런 분위기니까 또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예. 그 보면 그것의 당위성 갖고 뭐 얘기했으면 될 것 같고 그 문제하고 이런 먹튀 방지법.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실 연기했어요. 사실 민주당에서 그걸 제기한 것도 그 자체의 명분은 훌륭하지만 사실 선거 임박해서 제기한 거는 약간 정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부분만 놓고 좋다 그러면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물론 명분도 오케이 좋은 명분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 가능하냐? 니들은 정치 정략 아니냐? 이렇게 그 자체만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정략적으로 또 이걸 대응을 한 거죠. 정당 보조금하고 그러면 연계하자.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버렸습니다. 덜렁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죠. 예. 문재인이가 지난 문재인 후보가 58시간 만에 그때 이번 문재인 담쟁이 펀드라고 문재인 펀드 그 200억 모으겠다는데 56시간 만인가 2박 3일 만에 200억이 달랑 모였어요. 그리고 네. 조만간 2차 또 그 모금합니다. 펀드. 네. 그것도 400억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50억 되는 그거 뭐 국고 보조금 정당에 대한 후보자 된 거 그 먹튀 방지법 내자 그 연기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자충수라고 그러죠. 네. 완전히 돌돌말이라고 그래. 돌돌말이 딱 걸려갖고 지금 걸렸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옹색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됐다 하고 자 사안대로 이제 하자 이렇게 뭐 나온다든지 뭔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한번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 꼼수가 꼼수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을 낳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략적이 아니고 정치공학적이 아니고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 진실성, 그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안을 낸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차도 그래요. 아까 뭐 잠깐 그 얘기를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9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하자. 그다음에 지난 일요일 날이죠. 며칠 안 됐죠. 나흘 전에 이제 안철수가 공평당에서 이렇게 뒤에 판넬 걸어놓고 팔짱을 해놓고 8시로 투표 시간 연장하자. 그쯤 나와서 이미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그런 것 갖고도 또 이야기가 될 듯하면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보자. 논의하자. 해보자.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논의하자.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회에서 이건 논의하려면요. 그런 거 논의하려면 한 열흘 이상 걸리거든요. 열흘 걸리고 입법화 돼도요. 법제처 갔다가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큰 돈 안 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그걸 진정하게 논의하자라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된다면 더 바람직한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될 수도 그 있죠. 양수 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8시로 또 어떤 보면 또 옆에 보니까 이정현 단장 등 이런 사람들이 8시로 하면 젊은이들 나옵니다. 여보세요. 젊은이들이요. 할 사람들은 아침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요. 저 보면 다 보면 그러니까
그 8시를 놓치면 정말 보면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예. 저 일용직들 예. 이런 분들한테 저 참정권을 주니 뭐 나쁩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가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형적인 진짜 박근혜가 바뀌었다 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이 박근혜한테 쏠린다니까요. 근데 그렇죠. 예. 예. 그거 갖다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그거 보면 그거 꼭 잡고 앉아갖고 예. 예. 그 어떻게 안 풀라고 꼼수 부리면서 꼼수에 꼼수를 부리다 완전히 직궤에 쥐가 빠지고 옛날에는 꼼수가 금방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이거 정치인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거대 담론 하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헌 얘기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에서 뭐 첫 임기를 1년 반 단축해서 총선하고 맞추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자 이런 거대 담론, 거대한 정치 개혁을 이쪽 문 후보나 안 후보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의 현 시점에서 적절성 여부는 떠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큰 거대 담론으로 거대 이슈로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현재 중간 점검에서는 문 안쪽 야권 쪽이 지금 이 전국 대선 전국을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근데 지금, 그 개헌 이야기는 네. 박근혜 쪽에서 먼저 꺼냈던 거 아니에요? 이재호 의원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재호 의원 쪽에서 먼저 물론 그 분권 최초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4년 중임제, 뭐 책임 총리제, 4년 중임제는 원래 박 후보의 지론이었죠. 지론이죠. 옛날부터. 예. 책임 총리제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듯 책임 총리제가 얘기가 나왔던 그랬었죠. 거고.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 보면 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도할개라고 그러죠. 개헌은요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7년 초입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가 5년제 대통령과 4년제 국회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선거가 끊일 날이 없다. 네. 그리고 전국이 안정될 날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대통령 임기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네. 즉 4년 중임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7년에 개헌을 하고 87년 12월에 대통령을 뽑고 88년 4월에 국회의원을 뽑아봤고요. 이게 맞는 게 딱 한 번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니까 2007년이에요. 네. 2007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4개월 차이로 바로 거의 붙었었죠. 거의 붙어 있었어요. 예. 그때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이번 기회에 12월 대선과 그 다음 저도 그때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예. 이게 최대 공약수라고 그러나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인가요? 그러니까 4와 5의 최소 공배수군요. 네. 최소 공배수가 20입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할 기회가 아니면 300명 국회의원은 자기 기득권 안 놓으려고 또 5년제 대통령 자기 기득권 안 놓으려고 그러다 보면 결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안철수는 아직 개헌 얘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네.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개헌 얘기하려면 반드시 국민들이 약속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임기는 지금 2012년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201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30일에 제20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네. 대통령 임기는요. 2013년 내년이죠.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얼마의 그 국회와 대통령과의 그 임기 차가 1년 9개월이 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1년 9개월 갖다가 임기를 갖다가 포기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리고 구체적 스케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그 기수에 맞추자. 네. 그래서 2016년 5월 30일 날 4년 중임제 대통령과 뭐 책임 총리제가 됐든 말았던 분권형 됐든 말았던 하여튼 4년짜리 대통령과 4년짜리 국회의원이 동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국정의 낭비를 막겠다는 약속을 즉 자기의 기득권이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60개월입니다. 60개월. 예, 알아두십시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21개월을 포기하겠다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건 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4년 중임제 부분도 좀 눈길을 끌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안 후보가 아직 이야기는 개헌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일각의 보도를 보면은 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연구를 하는 듯한 아니면 곧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득권 내려놓기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선 이번 선거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논의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점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 이게 과연 타당 어느 정도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두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는 자체가 네.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은 됩니다. 과연 이 부분까지 안 후보가 건드리고 나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주목이 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 보면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힘이 쏠렸으니까 대통령과 뭐 총리면 총리, 총리. 강요면 강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 상권 분립, 이 대통령 중심제의 상권 분립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왜냐하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 원래 뭐 대통령 제도의 원형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대통령 제도를 만든 것은 미국에서는 이래요. 그 당시 대통령은 영국의 왕과 같은 의미의 대통령, 즉 프레지던트를 뽑은 겁니다. 프레지던트를 뽑고 이 대통령, 즉 왕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의회입니다. 그 의회도 상원, 하원 나눠서 이제 견제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요 국무총리라는 게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국무총리란 제도는 원래 대통령 제한에 없습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들은 대통령의 비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그 우리 국무장관이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만은 영어로는 Secretary of 네. State입니다. 즉 예. 국무를 담당하는 비서입니다. 네. 또 국방장관 있죠. 우리는 국방장관이라고 번역합니다만 그건 Secretary of Defense입니다. 네. 국방에 관한 비서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대통령제가 기본인데 좀 어설프게 내각제 요소를 거기다 좀 집어넣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니까 네. 저거죠. 처음에 미국에서 온 이승만 박사는 네. 대통령제를 고집하는데 그 당시 국내에서 텃밭이 있었던 이른바 저 한민당 계열들이죠. 네. 그러니까 김성수 씨, 동아일보의 그 창립자입니다만 인촌 김성수 선생 같이 기존에 국내에서 있던 이른바 토호 중심들, 지주 중심들의 정치인들이 네. 내각 책임제를 선호했어요.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네. 합의한 사항이 국무총리제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제도 그러니까 이 분권령이라는 것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또 요즘 보니까 지금 저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권한을 나누는다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부통령 제도는 뭐냐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 우선은 좀 그게 좀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는 가운데 얘기하고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60개월 임기 중에서 20개월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개헌 논의하십시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개헌 헌법을 다루면요.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뿐 아니라 우리 영토 조항, 그다음에 여성의 이익 문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25년 만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개정이라는 편의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나가기 때문에 수정이 편한 편이에요. 어멘드먼트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25년 만에 4반세기 만에 지금 개정하면서 대통령 그들만의 이야기인 권력 구조 문제 네. 요거 대통령 임기 문제만 바뀌었다?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헌을 갖다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 임기 중 초반기에 이런 총합적 개헌을 해서 권력 구조 문제 이렇게 바꾸고 가겠다. 예. 그 대신 대전제는 60개월 임기 중에서 나는 39개월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개헌 논의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정말 정략적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게 정략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말이죠. 요 얘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네. 그때 한번 우리가 한마디 더 예. 하시고 예. 역대 그 공약 중에서 제일 웃기는 공약이 옛날 노태우 후보의 중간 평가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국정 중반에 내가 신임을 묻겠다. 이 초헌법적 발상을 한 거예요. 네. 이 이른바 중간 평가 공약 때문에 노태우 정권 전반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90년에 결국은 중간 평가를 갖다 영국
영구볼이죠. 사실은 취소죠. 그걸 이제 모든 걸 통틀어서 3당 합당으로 그냥 원샷으로 끝내버리는 바란데 예. 그 한 1년 반 동안 국정의 낭비, 국론의 대통령의 분열 권위 문제 뭐 다 바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 그겁니다. 있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게 좀 5년 단임의 대통령은 5년 동안 그냥 위임받는 대통령인데 그 자리를 놓고 더 큰 가치인 헌법의 문제를 함부로 갖다가 그런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여야 무소속 후보들 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네. 자 우리 단일화 얘기 끝으로 조금 한번 해보죠. 네. 과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 일단 그 이야기는 했죠. 종합 공약안을 11월 10일까지 내놓겠다. 그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나 한 게 있고. 열흘 남았어요. 이제 올 예, 11월 1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안 후보 캠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11월 25, 26일 대선 후보 등록일도 그걸 꼭 단일화 시한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조금 하기도 하고 말이죠. 과연 안철수 후보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기는 단일화를 한다면 이기는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혹시 국민의 뜻은 자기한테 있는데 이 단일화로 해서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어쩌면 또 거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의 기득권적인 구조 저런 것을 쇄신하지 않는 한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떤 생각이 저는 드시나요? 지금 보면 안철수와 안철수 캠프와 안철수 쪽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안철수 지금 캠프 한 200명 되는데요. 그 캠프 구성원들이 그 안철수 캠프 물론 뭐 중앙 그러니까 공평동에 있는 그 인원은 한 200명 조금 넘어요. 그렇죠. 네. 뭐 전국에 또 포럼도 많고 한데 이른바 지금 뭐 김성식, 박선숙, 그다음 송호창 이 참 묘해요 보면 이게 지금 안철수의 어떻게 보면 안철수를 돕고 있는 이 캠프의 구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박선숙 옛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김성식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송호창 뭐 제야법조계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이에요. 이 세 힘이 지금 이렇게 안철수를 갖다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 세 세력이 또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셈법이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 박선숙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에서 온 사람들, 또 유민영 대변인을 비롯해서 저 옛날 노무현 참모였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선 민주통합당과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안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가 마치 안철수의 이야기인 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민주당의 기득권을 바닥에 깔고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잠깐 여기서 살짝 빗나갔다 살짝 외도 좀 하고 온다면 나갔다 오세요. 예. 2002년에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후보 단일화할 때 정몽준 캠프에서요. 그때도 아주 다국적군이었어요. 네. 그때 노무현과 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김민석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죠. 뒤에서 또 컨트롤한 총괄본부장 이철 전 의원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죠. 그리고 상대방 저 협상 대표로 나온 게 이철하고 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 동문이죠. 서울대 동문이고 같이 사형 선고받았던 유인태 씨입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저 정무수석했던. 네. 그러니까 정몽준. 그 당시 정몽준 캠프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서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아이 당한 정도. 민주당에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완벽하게 민주당한테 당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완벽하게 당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철 전 의원하고 유인태 전 의원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철 씨는 저 철도공사 이사장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유인태 씨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정무수석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 후보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출신들에 대해서 박선숙 트로이 목마 내지는 엑스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만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안철수가 생각하는 안철수가 처음에 문제로 안철수가 내걸었던 정치 변화가 아니죠. 혁신, 개혁, 혁명. 지금 안철수는 일반 혁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 혁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사실상 혁명하자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정치 혁명하자는 얘기인데 정치 혁명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박선숙이나 이 민주당에서 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혁명은 무슨 혁명? 일로 와 우리 여기 얼굴 사장 좀 해. 뭐 그 이야기 이쪽에 하는데 이제 박근혜를 꺾고 새누리당 집권을 막는 게 더 큰 가치야.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바람을 흘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김성식 공동본부장이나 송호창 공동본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비교적 김성식 본부장이나 송호창
시는 똑똑하다는데 김성식 본부장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보다는 어떤 정치 혁명, 정치 쇄신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김성식 씨 같은 경우는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 할 때도 당내에서 맨날 저 딴소리 하다가 결국 찍혀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혁명 쪽에다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송호창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변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좀 중간에서 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의 생각은 지금 보면은 아직도 저는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틀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자기의 길을 걸음으로써 승패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아마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뜻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 뜻을 계속 살피겠다는 뭐 네.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쉽게 안 나고 결론이 나더라도 11월 중후반 거의 임박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론은 아무래도 경선은 어렵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경선은 경선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경선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건 그 경선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에 들어가는 거가 그렇죠. 되겠죠. 경선한다는 건. 네. 대표적으로 이번 4.11 총선 앞두고 그 당시 관악구에서 이정희 현재 저 통합진보당 후보입니다만은 그렇죠. 이정희 처음에 당시 이정희 당 대표하고 그때 김희철 의원하고 경선 모바일로 하다고 그랬다고 모바일로 뭐 기억나시죠? 그렇죠. 문제가 50대는 찼으니까 네. 40대로 나이 바꿔서 답변하십시오. 이 모바일 경선 하자는 건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선거인단 모집하더라도 아무래도 조직력이 아주 뻔한 거예요. 강한 민주당. 민주당에서 강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도 보면 열세 차례 저 뭡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보셨잖아요. 당내 경선에서도 결국 이해찬, 박지원 둘이 손잡아서 처음 문제 나왔던 게 문, 이, 박 그러니까 뭐 이건- 삼자 트로이 연대가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트로이카를 형성할 것이다. 말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건 명확 때문에 반항한 게 네, 안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직접 안철수가 민주주의 하자는 입장인 그렇죠. 것까지도 나왔는데 경선은 안 됩니다. 안 그리고 될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만약 최종적으로 안철수가 그래 좋다. 그러면 내 정치 개혁, 정치 쇄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부 내 이미지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뭐 단일화하겠다 하고 결심한다면 그 단일화의 방식 정치 단판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 안철수가 그렇게 결심한다면요. 저는 의외로 이해찬, 박지원을 비롯해서 지금 제야에 있는 백낙청, 그다음에 누굽니까 함세웅, 네. 그다음에 김상근 목사를 비롯한 원로 야권 원로 그룹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백낙청, 박서군,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들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입니다. 이른바 시민 원로 대표라 그러면서 그 기득권 세상의 심판인 척하면서 그런 기득권 누리는 세력이 없어요. 네.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재인을 갖다 퇴진시킬 겁니다. 보십시오.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하겠다, 그 틀 속에 들어가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범야권의 원로 그룹이라는 기득권 세력, 다음에 이른바 이해찬 한명숙으로 대표되는 야권의 친노 패권주의자들, 다음에 박지원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지역 분열을 통한 어떤 기득권 지탱 세력들, 이 세 세력들은 자기의 기획 상품에 불과했던 문재인을 갖다가 용퇴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감동적으로 용퇴면서 안철수를 갖다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모시는 가운데 안철수 시대를 열고 실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5년 그리고 향후 10년을 누리려드는 그런 프레임을 짤 겁니다. 짤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저도 정치평론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저 제야 원로들이 저렇게 하면 단일화 저렇게 촉구하면 안 후보가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네. 저는 그거는 요즘 우리 말하는 원오브댐 완화돼. 안 후보는 원오브댐으로 볼 거다. 그것까지도 제야 원로에서의 어떤 이야기까지도 그렇죠. 원오브댐이지 과거 그런 야권의 기득권적인 프레임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한 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자 끝으로 이렇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대선 전국에 사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쪽은 어떨까? 뭐 지금 여성 대통령 이야기하고 준비된 대통령으로 그 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좀 더 큰 개혁 아젠다를 설정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저는
제가 뭐 저쪽 이제 보면 역대 대선에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좀 관찰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일단 판이 저쪽으로 기울었을 때는요. 이때는 힘을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저요. 그러면 일단 내공을 다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힘이 지금 절로 확 쏠려 있고 저 원심력이 절로 쫙 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에 맞서겠다 쏴봐야 헛힘만 씁니다. 이럴 때는 박근혜 입장에서는 어차피 후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11월 25일이면 끝나잖아요. 아까 뭐 우리 이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뭐 한참 가다가 저 선거 중반에 뭐 중도 포기하는 뭐 그런 경우까지를 갖다 상정하셨습니다만 일단 상식으로 봤을 때는 11월 24일, 25일, 26 양일간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후보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블랙홀의 약발은 어쨌든 간다. 뭐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막 말하는 토네이도는 11월 24일까지는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또 놀랍게도 25, 26이 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듯했던 그 토네이도가 사라져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그런 경험이 참 많죠. 네, 정치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헛힘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 그냥 어제도 보니까 저 뭐 계속 지역 다니고 뭐 젊은이들 만나고 자기 잘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내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 드디어 박근혜가 약속 하나 지켰더군요. 찢어지진 않았지만 청바지는 입었어요. 청바지 입었어요? 청바지에다 빨간 운동화도 신었더군요. 빨간 구두 신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자기 취약한 부분들 뭐 젊은이들 만나고 그냥 그런 일상적인 일만 함으로써 에너지를 갖다가 좀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내공을 키우고 어차피 25, 26 되면은 3자 구도가 될지 아니면 박근혜 문재인이 될지 박근혜 안철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상대방하고 싸우면 됩니다. 지금 괜히 헛힘 썼다가는 저 누굽니까? 그 우리 저 이정현 공보단장 같이 이런 식의 바로 그런 것 맞불 작전했다가는 맞불 작전 그냥 잠적해버렸던가요? 한동안? 지금 연락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통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까지는 완전히 이정현 단장 놀라갖고 할 말이 없겠죠. 저 전화 꺼놓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참. 그러니까 허dim 쓰면 안 되고요. 예. 앞으로 그래봐야 어차피 오늘이 11월 1일 박근혜 입장에서는 쫙 가도 옛날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선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11월 25일, 26일을 오게 돼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듯한 이 토네이도도 그때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현장 정치, 뭐 저는 언론으로서 이 정치를 보고 간접 경험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우리 황태순 위원의 진단입니다. 상당히 제가 들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25, 26일 그때 단일화 결론이 안 나면 그때는 또 아주 새로운 어떤 양상이 벌어질 거는 같은데 말이죠. 만약 그때 가정하여 그때까지 안 돼갖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그때는 오히려 박근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흔히 지금 새누리당 일부에서 있는 3자 필승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셋이 나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칫하면은 문재인과 박근혜가 과거로 몰리게 되고 안철수가 새로움으로 부각된다면은 또 다른 3자 구도로 가도 간단한 승패는 아니거든요. 일단 그 프레임은 그렇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짜고 있죠. 새로움으로 짜고 있고 이쪽은 낡음으로 지금 이제 치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그 구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존 정당에서는 끊임없이 쇄신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결을 아주 좀 흥미진진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네, 오늘 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 전국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폴리토크 2012 선택 나눴습니다.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저희들 진단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